13살 소녀가 사라졌습니다. 도서관에 책을 반납하러 나간다고 했습니다. 가방도 없이 책 한 권만 들고 골목을 나섰습니다. 어머니에게 금방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아이는 단 한 번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는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격자가 남긴 진술은 단 하나였습니다. 검은 차량이 있었다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조용히 묻혔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한 형사가 이 기록이 지나치게 깔끔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눈치챘습니다. 과연 이 실종은 단순한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누군가가 치밀하게 계획하고 그 아이를 지워버린 것일까요? 오늘부터 그 진실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채널에 처음 오신 분이시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챕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는 힘이 됩니다. 2003년 11월 14일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한옥마을 외곽에 자리한 조용한 주택가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를 것 없는 평범한 저녁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낮은 담장 사이로 찬바람이 불었고 늦가을의 낙엽이 골목바닥에 소리 없이 쌓이던 그런 저녁이었습니다. 이웃집 굴뚝에서는 온기가 흘러나왔고 멀리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것도 이상할 것이 없는 저녁이었습니다. 13살 소녀 한민아는 어머니에게 짧게 한마디를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도서관에 책 반납하고 금방 올게요. 반납 기한이 이미 사흘이 지난 책이었습니다. 미나는 소녀답게 그 사실을 조금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다녀오겠다는 마음으로 책 한 권만 손에 들고 골목 끝을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저녁 6시였습니다. 아직 완전히 어둠이 내리기 전이었고 도서관까지는 천천히 걸어도 10분이면 닿을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어머니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가끔 그러듯이 길에서 아는 친구를 만나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 늦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밤 8시가 넘어도 9시가 넘어도 미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미나와 가까운 친구들 집에 직접 전화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미나를 팠다는 아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안이 공포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가족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실종 신고를 접수한 형사들은 그날 밤 즉시 출동했습니다. 미나가 걸었을 골목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밟았습니다. 도서관 주변을 수색했고 인근 상점들을 하나씩 두드렸습니다. 혹시 소녀를 봤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미나를 목격했다고 나서는 사람은 처음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다음날 아침에야 나왔습니다. 도서관 측에 확인한 결과 미나는 실제로 그날 저녁 도서관에 왔었습니다. 도서관 대출 기록에 반납 내역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후 6시 20분이었습니다. 도서관 사서 최은주는 형사들의 질문에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 잘 알지요. 자주 오는 아이니까요. 그날 책 들고 왔다가 반납하고 나갔어요. 표정이 어두웠냐고요. 글쎄요, 딱히 평소랑 다르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반납하고 나간 것 같았어요. 최은주는 그 도서관에서 9년째 일해온 사서였습니다. 미나처럼 자주 오는 아이들의 얼굴은 대부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진술은 비교적 명확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최은주는 미나가 도서관 문을 나선 이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집까지는 천천히 걸어도 15분이면 충분한 거리였습니다. 낯선 길도 아니었습니다. 미나가 수백 번도 더 걸었을 익숙한 골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고 익숙한 길에서 미나는 사라졌습니다. 결정적인 진술은 도서관 옆 골목에서 서점을 운영하던 박 노인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는 형사들에게 그날 저녁 가게 셔터를 내리던 중에 골목 안쪽에 낯선 검은 차량이 세워져 있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번호판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몇 시쯤이었는지도 정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차 안에 사람이 있었는지 그 차가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노인의 시력이 좋지 않아 어두워진 골목에서 자세히 볼 수가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유일한 목격자의 진술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 영상 확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2003년 당시 한옥마을 외곽 골목에는 제대로 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카메라는 도서관에서 50m 떨어진 큰 길에 달려 있었는데 화질이 너무 낮아서 차량의 색깔조차 제대로 구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기술적 한계였습니다. 수사는 처음부터 벽에 부딪혔습니다. 형사들은 미나의 가족 관계도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형제자매는 없었습니다. 가정 내부에서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는 징후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방향을 파고들어도 뚜렷한 실마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종 사흘째 탐문 수사가 미나의 학교로 확대됐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평범하고 성실한 학생이었다고 했습니다. 수업 태도도 좋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다고 했습니다. 교우 관계에서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미나와 가까웠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즘 이상한 것이 있었냐는 질문에 다들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다만 친구 한 명이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미나가 며칠 전부터 뭔가 고민하는 것 같았다고. 무슨 고민이냐고 물었더니 나중에 말해준다고 했다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친구도 그 이상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것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미나가 그날 반납한 책 속에 작은 메모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도서관 사서 최은주가 책을 서가에 정리하다가 우연히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즉시 형사에게 신고했습니다. 메모지에는 두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밤 9시 버스. 그 아래에는 무언가가 더 적혀 있었지만 글씨가 너무 흐릿하고 번져 있어 판독이 불가능했습니다. 종이에는 여러 번 구겨졌다 펼쳐진 흔적이 있었고 글씨는 급하게 적은 것처럼 필압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수사팀 내부에서도 해석이 엇갈렸습니다. 개인적인 메모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 9시라는 시각은 분명히 이상했습니다. 미나가 집을 나선 시각은 저녁 6시였습니다. 책을 반납하고 집에 돌아오면 6시 반이면 충분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밤 9시가 메모에 적혀 있었을까요? 그 버스는 어느 방향으로 가는 노선이었을까요? 누군가와의 약속이었을까요? 아무것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메모는 증거로 수집됐지만 그것이 실질적인 단서로 다뤄지는 일은 끝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형사들은 주변 탐문을 계속했습니다. 도서관 근처의 분식집 주인은 그날 저녁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문구점 주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미나의 발자국을 따라갈 수 있는 증인은 끝내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도서관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완전히 지워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형사들은 그 골목을 오가는 버스 노선도 확인했습니다. 당시 도서관 인근을 지나는 시내버스 노선은 2개였습니다. 두 노선 모두 밤 9시에도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노선 가운데 하나를 담당하던 버스 기사 이경수는 그날 저녁 자신은 그 골목 근처에서 특별한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사팀은 그 진술을 그대로 기록에 남겼습니다.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 결정이 훗날 사건 전체를 뒤흔들게 될 줄은 당시 아무도 몰랐습니다. 실종 2주가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눈아래에는 검은 그늘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는 퇴근 후 매일 밤 직접 골목을 돌았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돕겠다며 모였다가 하나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기억은 흐려졌습니다. 기억이 흐려진 자리에는 무관심이 채워졌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그냥 시간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전단지가 전주 시내 골목마다 붙었다가 밤비에 녹아내렸습니다. 지역 방송에서 소녀의 이름이 한 차례 언급됐다가 더 큰 사건들의 자리를 내어주고 사라졌습니다. 미나의 어머니는 매일같이 딸이 걸었을 그 골목을 혼자 다시 걸었습니다. 혹시 내가 보지 못한 것이 있지 않을까? 혹시 내가 놓친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골목은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반년이 흘렀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사건을 공식 종결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실질적인 수사는 이미 멈춰 있었습니다. 새로운 단서가 없었고 새로운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수사 파일은 서랍 속으로 들어갔고 그 서랍은 조용히 닫혔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조용히, 너무도 조용히 미제 사건 파일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2003년에 전주는 13살 소녀를 삼켜버렸습니다. 세상은 그 이후에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돌아갔습니다. 이듬해 봄이 왔고 여름이 왔고 또 다시 낙엽이 지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외곽의 그 골목도 미나가 마지막으로 팔을 내디뎠을 그 도서관 앞 길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얼굴로 사람들의 발길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처음부터 이상한 구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15년이 흐른 뒤에 한 형사가 그것을 처음으로 알아챘습니다. 형사 윤지훈이었습니다.
그는 장기 미제 사건 재조사팀에 배치되어 오래된 파일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던 중 한미나 실종 사건 파일을 손에 들었습니다. 파일을 펼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수사 기록이 지나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초동 수사 당시 나왔을 법한 잡다한 메모도 탐문 과정에서 수집됐어야 할 자잘한 진술들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누군가가 중요한 무언가를 기록하지 못하게 막아둔 것처럼 혹은 기록된 것을 나중에 누군가 조용히 걷어낸 것처럼 너무도 깔끔했습니다. 그리고 버스 기사 이경수의 진술 역시 단 2줄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확인 완료. 특이사항 없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윤지우는 파일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미제 사건의 기록이 왜 이렇게 깔끔할까? 수사가 제대로 됐다면 오히려 이렇게 정리될 수 없습니다. 어딘가 손이 닿았던 것입니다.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기록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기록되지 않은 것도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누군가 그것을 다시 꺼내 들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 누군가가 마침내 나타났습니다. 2018년 봄이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장기 미제 사건 재조사팀 사무실에는 형광등 불빛만이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밤이었습니다. 긴 폭도는 고요했고 사무실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형사 윤지우는 자리를 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누렇게 바랜 서류 뭉치 하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단 몇 글자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미나 실종 사건 2003년 11월. 윤지우는 경력 17년차 베테랑 형사였습니다. 장기 미제 사건 재조사팀으로 발령받은 지는 6달이 됐습니다. 팀의 일은 단순했습니다. 오래된 파일을 열고 당시 수사에서 놓친 것이 없는지 다시 들여다보고 새로운 단서가 있으면 재수사를 건의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파일은 열어봐도 새롭게 나오는 것이 없었습니다. 수사가 막힌 데는 이유가 있었고 시간이 지났다고 그 이유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윤지훈이 이 파일을 처음 손에 든 것은 사흘 전이었습니다. 팀장이 검토 목록에 올린 수십 건의 미제 사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형식적으로 검토하려고 펼쳤습니다. 하지만 첫 장을 넘긴 순간부터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15년 전 수사 기록치고는 너무 깔끔했습니다. 초동 수사 당시 형사들이 남긴 메모가 없었습니다. 탐문 과정에서 수집됐을 법한 자잘한 진술들도 없었습니다. 피의자 특정도 없이 종결된 사건치고는 서류가 지나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경찰 서류는 원래 지저분합니다. 수사 과정의 혼란이 고스란히 기록에 남습니다. 하지만 이 파일에는 그런 흔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손을 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기록을 덜어냈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기록하지 못하게 막았거나 어느 쪽이든 이 파일이 처음부터 조작됐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작된 수사 파일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감추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 윤지우는 파일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빠진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녀가 반납한 책 속에서 발견된 메모 밤 9시 버스. 당시 이 메모에 대한 추가 수사 기록이 없었습니다. 메모를 분석한 기록도 없었습니다. 필적 감정 의뢰 여부도 없었습니다. 버스 노선 확인 여부도 불분명했습니다. 그 시각 그 구간을 운행한 버스 기사를 전부 조사했다는 기록도 없었습니다. 버스 기사 이경수의 진술은 달랑 2줄 뿐이었습니다. 확인 완료. 특이사항 없음. 그게 전부였습니다. 2줄짜리 진술을 보고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것은 사실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과 조금도 다름없었습니다. 형사가 15년 된 사건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끼는 데는 때로 단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윤지훈에게 그 한 줄은 바로 이경수의 그 2줄이었습니다. 그는 이튿날 아침 일찍 전주 시내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서점이었습니다. 15년 전 유일한 목격자였던 박 노인이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서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전 확인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골목 안쪽에 낡은 서점문을 밀착 퀴퀴한 종이 냄새와 함께 작은 종이 울렸습니다. 노인은 계산대 뒤에서 안경을 고쳤으며 윤지훈을 올려다봤습니다. 형사가 신분증을 내밀며 15년 전 사건을 꺼냈을 때 노인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2003년 11월 이 골목에서 사라진 13살 소녀.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하지요. 그 아이 결국 못 찾았잖습니까? 불쌍한 일이지요. 그런데 노인의 대답에는 어딘지 모르게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라 자세히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당시 검은 차량을 봤다고 진술했는데 지금도 그 기억이 맞냐고 묻자 노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워낙 오래전 일이라서요. 윤지우는 그 망설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너무 빠르게 대답하거나 아니면 너무 느리게 대답하거나. 박 노인은 후자였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기억이 희미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 고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차를 보고 나서 어느 방향으로 갔습니까? 노인은 다시 잠시 멈췄습니다. 그냥 가게 문 닫고 집에 갔지요. 별다른 것을 본 게 아니라서. 윤지우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명함을 남겼습니다. 기억나시는 게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가게를 나서면서 그는 노인의 눈빛을 기억했습니다. 두려움과 비슷한 무언가가 그 눈 속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목적지는 버스 기사였습니다. 이경수는 은퇴 후 전주 외곽의 작은 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온 그는 형사를 보자마자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도 없이 문간에서 버텼습니다. 오래된 사건 때문에 왔습니다. 2003년 11월 한민아 실종 사건입니다. 이경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조사 다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준비된 대답처럼 들렸습니다. 15년 동안 이 질문을 받게 될 날을 마음속으로 준비해온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윤지우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그날 저녁 도서관 인근 노선을 운행하셨더군요. 밤 9시 전후로 그 골목 쪽을 지나가지 않으셨습니까?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경수는 시선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많이 지난 일이라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은 아니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윤지우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더 밀어붙이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명함을 건네고 돌아섰습니다. 이경수가 문을 닫는 소리가 등 뒤에서 조금 빠르게 들렸습니다. 윤지우는 차에 타자마자 수첩에 메모를 적었습니다. 이경수 부인하지 않았지만 인정하지도 않았다. 기억이 없다는 말을 2번 했다. 시선을 아래로 내렸다. 사람은 거짓말을 할 때 시선을 피웁니다. 특히 오랫동안 감춰온 것을 물었을 때 그 반응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운전대를 쥐며 생각했습니다. 이경수는 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하지 않을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두려움이거나 이기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조금 더 파고들어봐야 알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목적지는 도서관이었습니다. 사서 최은주는 여전히 같은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24년째였습니다. 윤지훈이 도서관 안으로 들어섰을 때 최은주는 서가 사이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형사의 신분증을 확인한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의라는 단어가 중요했습니다. 도서관 한쪽 구석 탁자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미나 기억하시지요? 당시 제일 먼저 진술하셨던 분이 선생님이셨습니다. 최은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 오래 기억했습니다. 자주 오던 아이라서요. 당시 메모 기억하십니까? 미나가 반납한 책 속에 끼워져 있던 메모요. 최은주의 손이 탁자 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기억합니다. 제가 발견해서 신고했으니까요. 그 메모에 대해 경찰에서 더 질문을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밤 9시 버스가 뭘 의미하는지, 혹시 미나가 도서관에서 나가기 전에 뭔가 특별한 행동을 했는지 같은 것들이요. 최은주는 잠시 생각하는 척했습니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메모 발견해서 신고한 것으로 제 역할은 끝났었던 것 같고요. 윤지우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수사팀이 이 메모를 제대로 추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니 어쩌면 누군가가 추적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을. 그는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날 미나가 책을 반납하고 나간 뒤에 혹시 다시 도서관으로 돌아온 적은 없습니까? 아니면 도서관 쪽으로 누가 차를 가지고 온 것을 보신 적은 없습니까? 최은주는 그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없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2단어짜리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2단어 사이의 침묵 속에는 윤지훈이 아직 알 수 없는 무언가가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윤지훈은 세 사람의 반응을 머릿속에서 나란히 세워봤습니다. 박 노인은 말을 아꼈습니다. 이경수는 부인했습니다. 최은주는 태연한 척했지만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세 사람 모두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은 15년 전 사건 현장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닐 수 있었습니다. 아니, 우연이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날 저녁 사무실로 돌아온 윤지우는 당시 버스 운행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15년 전 기록이었지만 운수회사 측의 오래된 운행 대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이경수는 그날 밤 9시 전후로 도서관 인근 정류장에 정차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골목 근처에서 특별한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정차 기록이 있는데도 특별한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3살 소녀가 밤 9시에 혼자 그 정류장에 나타났다면 베테랑 버스 기사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메모 속의 밤 9시 버스는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습니다. 미나는 그 버스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버스에 탈 계획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약속이 있었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거나 그 버스를 타고 어딘가로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경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15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윤지우는 이경수의 운행 기록을 파일에 끼워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혼자 결정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부탁이 있었거나 압력이 있었거나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거나 그는 미나가 남긴 메모를 다시 꺼냈습니다. 15년 전 원본은 증거 보관소에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원본은 없었습니다. 증거 목록에는 기재되어 있었지만 실물이 없었습니다. 분실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분실됐는지에 대한 기록도 없었습니다. 파일 속에는 복사본 하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밤 9시 버스. 이 두 단어 앞에 숨겨진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미나는 누구에게서 이 버스를 타라는 말을 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 사실을 메모로 남겨 책 속에 숨겨두었을까요? 메모를 누군가에게 보여주려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들키지 않게 보관하려 했던 것일까요? 윤지우는 버스 운행 대장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이경수의 운행 기록 밤 9시 2분 정차 도서관 앞 정류장. 단 21초간의 정차였습니다. 21초면 어른도 뛰어야 겨우 탈 수 있는 짧은 시간입니다. 13살 아이가 미리 그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면 탈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미나는 그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경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13살 아이가 밤 9시에 버스를 타야 하는 이유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그날 밤 그 버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수사는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습니다. 윤지우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증거가 사라졌습니다. 기록이 지워졌습니다. 목격자들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사 미비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15년이 지난 지금도 이 사건이 다시 열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윤지훈이 이미 그 파일을 열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관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윤지훈은 팀원에게 15년 전 당시 수사팀장이 어디 있는지 파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15년 전 이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의 현재 소재도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당시 수사팀장은 이미 사망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퇴직 후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사건에 손을 뗀 사람이 있다면 그 흔적을 추적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오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박 노인이 먼저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형사님, 어제 제가 제대로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요.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윤지우는 수화기를 쥔 손에 자신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15년 동안 입을 다물고 있던 사람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이 사람은 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무게를 더 이상 혼자 버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 장소는 서점이 아닌 골목 끝 작은 찻집으로 정해졌습니다. 노인이 자신의 가게가 아닌 전혀 다른 장소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었습니다. 누가 볼까 두렵다는 뜻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는데 들키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윤지우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 너머로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그의 겨울 이후로 이 사건을 처음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사람이 자신이라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와닿았습니다. 그동안 미나의 어머니는 얼마나 오랫동안 이 골목을 혼자 걸었을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아무도 이 파일을 열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 곁에서 혼자 기다렸을까요?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꺼내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두려움 속에 살아온 사람을 꺼내는 데는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윤지우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박 노인을 만나면 무언가가 달라질 것이라는 예감 역시 함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챕터 2는 여기까지입니다. 수사는 이제 분명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단순한 실종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개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입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누군가들이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13살 소녀 한민아의 이야기는 하나의 실종으로 시작됐지만 그 끝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찻집 문이 열렸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조용한 아침이었습니다. 거리는 아직 한산했고 찻집 안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박 노인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창가 쪽 구석 자리였습니다. 탁자 위에는 이미 식어가는 차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은 탁자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있었지만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지우는 맞은편에 자리를 잡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메뉴판도 들지 않았습니다. 먼저 말을 꺼내는 쪽이 더 많은 것을 쥐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나았습니다. 이 노인은 분명히 할 말이 있어서 이 자리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사님, 저 그때 거짓말한 겁니다. 윤지우는 조용히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날 저녁 차를 팠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윤지우는 수첩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시선만 노인에게 고정했습니다. 그 차에 사람이 타는 것을 팠습니다. 작은 아이였어요. 분명히 팠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왔을 때 말을 못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왜 무서우셨습니까? 노인은 차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 차가 어디 차인지 알았거든요. 그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차였습니다. 윤지우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어디 차였습니까? 노인은 대답 대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복지관 차였습니다. 이 동네 아동 복지관 봉고차였어요. 그 한 문장이 공기를 바꿨습니다. 윤지우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아동 복지관. 그 단어가 이 사건 속에 들어오는 순간 사건의 성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그 차 뒤에 더 큰 무언가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13살 소녀가 사라져야 했다면 이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뒤집어야 했습니다. 노인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동네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내가 봤다고 하면 나도 무사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못 본 척했습니다. 15년 동안 그 생각을 안 한 날이 없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윤지우는 그 절제된 표정에서 오히려 더 긴 고통을 읽었습니다. 15년을 울지 않고 버텨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윤지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이상의 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찻집을 나서며 즉시 전화를 들었습니다. 복지관. 그 단어 하나가 15년 된 미제 사건의 문을 다시 열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는 그 문이 얼마나 깊이 이어져 있는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방향이 생겼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오후 윤지우는 이경수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팀원 한 명과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운행 대장 사본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경수는 현관문을 열다가 그 서류를 보자 굳어버렸습니다. 시선이 서류 위에 잠깐 머물렀다가 윤지훈의 얼굴로 이동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저항도 없었고 놀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체념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이경수가 먼저 물러섰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경수의 두 손은 무릎 위에 놓여 있었고 무릎이 보일 듯 말 듯 흔들렸습니다. 윤지우는 서류를 탁자 위에 천천히 펼쳤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2003년 11월 14일 밤 9시 2분 도서관 앞 정류장 정차 기록입니다. 21초. 누군가 탔거나 내렸거나 했겠지요. 이경수는 시선을 서류에 고정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만 조금 빨라졌습니다. 그 버스에 아이가 탔습니다. 13살짜리 소녀가 탔습니다.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이경수 씨,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말씀하시지 않으면 이후에는 협조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절차가 달라집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다 이경수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습니다. 탔습니다.
그 두 글자가 방 안의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최은주 씨가 부탁했습니다. 그 아이를 태워서 복지관 쪽으로 데려다 달라고. 나는 그냥 부탁을 들어준 것뿐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몰랐습니다. 정말로 몰랐습니다. 아이를 어디서 태웠습니까? 도서관 앞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먼저 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은주 씨가 아이한테 그 버스 타고 있으라고 했다더군요. 그렇게 아이를 태운 뒤에는요. 목적지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복지관 쪽 큰 길 근처였습니다. 거기서 내려줬는데 그 이유는 저도 모릅니다. 진짜로 모릅니다. 이경수의 목소리가 낮고 갈라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변명도 없었고 분노도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하루도 편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 말보다 먼저 전해졌습니다. 그는 무릎 위에 두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한참이나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 손으로 버스 문을 열어주던 기억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윤지훈이 최은주를 부른 것은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도서관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이었습니다. 공식 조사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싶었습니다. 그 공간이 주는 압박이 필요했습니다. 최은주는 놀라운 침착함으로 들어왔습니다. 자리에 앉아 두 손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표정은 거의 무표정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윤지훈은 그 무표정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야 유지되는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경수 씨 진술 받았습니다. 최은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미나를 그 버스에 태운 것은 선생님이 지시한 일입니다. 최은주는 잠시 시선을 아래로 내렸다가 다시 위로 들었습니다. 부탁한 겁니다. 지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이를 해치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떤 의도였습니까? 최은주는 처음으로 긴 침묵을 가졌습니다. 손가락이 탁자 위에서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입이 열렸습니다. 그 아이가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윤지훈은 기다렸습니다. 이 동네 아동 복지관 명단이 조작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 이름이 수급자 명단에 올라가 있었고 그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미나가 우연히 그걸 알았어요.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다가 관련 문서를 봤던 겁니다. 어떻게 된 문서를 보게 됐습니까? 최은주는 잠시 멈췄습니다. 내가 보여준 겁니다. 실수로요. 그 아이가 거기에 있을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미나는 그 사실을 신고하려 했습니까? 최은주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눈꺼풀이 한번 빠르게 깜빡였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표면에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아이는 착했습니다. 너무 착하고 너무 용감했습니다. 무서울 텐데도 떨지 않았어요. 눈이 맑았습니다. 어른들한테 말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건 잘못된 거 맞죠, 선생님?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어요. 선생님이 먼저 나서지 않으면 자기가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지훈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막아야 했습니다. 그 명단이 드러나면 나도 끝이었으니까요. 나는 알면서도 묵인했습니다. 그게 내 죄였습니다. 그래서 이경수한테 부탁해서 아이를 잠깐 어딘가에 데려다 놓으려 했습니다. 협박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그 아이가 며칠만 조용히 있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최은주의 입이 굳게 다물렸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탁자 위 한 점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조용히 윙소리를 냈습니다. 어딘가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은주는 그 소리에 가볍게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내가 보낸 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가려다 아이가 도망쳤습니다. 밤이었고 비가 왔습니다. 그 사람은 아이가 갑자기 뛰어서 당황했다고 했습니다. 골목 안으로 사라졌다고. 더 이상은 나도 모릅니다. 그 뒤로 연락이 끊어졌고 아이는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죽는 날까지 이 짐을 지고 살아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복지관에서 함구하라고 했고 경찰 쪽 수사도 막아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저를 더 깊이 가뒀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그 안에서 살았습니다. 도서관 서가 사이를 걸으면서 아이들이 책을 빌려갈 때마다 비 오는 날이면 그 밤이 생각났습니다.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방 안에 침묵이 깔렸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윤지훈은 그 침묵을 깨지 않았습니다. 최은주는 시선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무너지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형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수사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됐습니다. 복지관 명단 조작 문제는 이미 오래전 폐쇄된 시설이었지만 당시 관련자들을 추적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시설장,
명단을 관리했던 행정 담당자, 그리고 그 자금을 수령했던 계좌를 가진 인물. 사건은 개인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엮여 있었고 그들이 서로를 감싸는 방식으로 15년을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사를 막기 위해 손을 쓴 것도 이제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당시 수사팀장이 그 복지관과 연관된 지역 인사와 친분이 있었다는 사실, 메모 원본이 사라진 시점이 수사 초기 사흘 이내라는 사실, 그리고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가 얼마 지나지 않아 승진했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은 때로 법의 테두리 바깥에서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 작동이 가장 쉽게 이루어지는 순간은 피해자가 13살 아이처럼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을 때입니다. 최은주는 그날 자진해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혼자 안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것처럼 펜이 종이 위를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진술서는 15장이 넘었습니다. 복지관 명단의 구체적인 내용, 관련된 인물들의 이름,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지우는 그날 밤 팀원들과 함께 당시 복지관 관련 인물들의 현재 소재를 파악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시설장은 10년 전 타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행정 담당자는 사망했습니다. 자금을 수령했던 계좌의 명의자는 주소지가 수차례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라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흔적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흔적을 따라가면 반드시 진실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었습니다. 윤지우는 시간이 걸리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미나의 행방이었습니다. 최은주의 말대로라면 미나는 도망쳤습니다. 밤 비가 내리는 골목에서 혼자 달아난 13살 아이. 그 이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최은주도 몰랐고 이경수도 몰랐습니다. 복지관 측 인물이 그 뒤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것이 이 수사의 마지막 벽이었습니다. 윤지우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미나가 마지막으로 혼자 걸었을 그 밤도 비가 왔을 것입니다. 젖은 골목을 혼자 달리던 13살 소녀. 무서웠겠지요. 하지만 그 아이는 달렸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살려고 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팀원이 달려왔습니다. 숨이 약간 가빠 있었습니다. 형사님, 봐야 할 게 있습니다. 팀원이 내민 것은 당시 복지관 시설 내부 문서 사본이었습니다. 폐쇄된 시설의 창고 구석 상자 안에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아무도 열어보지 않은 상자 안에서. 문서 안에는 명단이 있었습니다. 수급자 명단이었는데 그 아래쪽 여백에 누군가 연필로 작게 무언가를 적어 놓았습니다. 윤지우는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연필 자국은 가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른의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눌린 힘이 약했고 글자 간격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던 것인지 일부 글자는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아이가 겁에 질린 채로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적어내려간 글씨였습니다. 적혀있는 내용은 짧았습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진짜 이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름 두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나. 윤지우는 그 글자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13살 소녀는 사라지기 전에 증거를 남겼습니다. 누군가 데리러 오기를 기다리면서 혹은 도망칠 준비를 하면서 아이는 그 문서 여백에 연필을 텄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았던 곳에 아무도 볼 것이라 생각하지 않은 방식으로 연필 자국 하나를 남겨뒀습니다. 자신이 알게 된 것을 자신이 사라지더라도 누군가는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은 신고였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손짓이었습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뒤 마침내 누군가가 그 손짓을 발견했습니다. 윤지우는 그 문서를 두 손으로 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형사생활 17년 만에 처음으로. 진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미나도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지우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 문서를 봉투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어른이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13살짜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끝까지 기록을 남겼습니다. 사라지는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자신도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미나의 행방은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남긴 기록은 이제 수사의 방향을 바꿀 것입니다. 복지관 명단을 조작한 자들, 수사를 덮은 자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 하나씩 이름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미나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하고도 정직한 일이었습니다. 15년 전 도서관 사서 최은주가 아이를 막으려 했습니다. 버스 기사 이경수가 아이를 태웠습니다. 복지관이 수사를 막았습니다.
그 모든 어른들이 하나씩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 하나의 진실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끝까지 기록을 남겼습니다. 연필 한 자루로, 좁은 여백 한 칸으로. 미나가 남긴 연필 자국 하나가 수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폐쇄된 복지관 창고에서 발견된 그 문서는 즉시 감식팀으로 넘어갔습니다. 연필 필적이 보존된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오래된 종이였지만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 안에 적혀있는 조작된 수급자 명단은 당시 실제로 어떤 규모의 불법이 이루어졌는지를 숫자로 보여줬습니다. 윤지훈의 팀은 복지관 관련 인물 추적에 속도를 냈습니다. 최은주의 진술서를 토대로 당시 시설장의 현재 소재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팀 안에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시 복지관 시설장 강태원. 그는 15년이 지난 지금 전라북도의 한 공공기관 고위직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역 복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였습니다. 복지 명단을 조작했던 사람이 복지 행정을 감독하는 자리에서 15년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팀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윤지훈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상급자에게 보고하러 갔습니다. 이 이름을 혼자 쥐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잘못 움직이면 오히려 증거가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려면 절차가 중요했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이 모두 기록이 돼야 했습니다. 수사는 외부 감찰기관으로 이관됐습니다. 강태원의 재직 기간 동안의 예산 집행 내역, 과거 복지관 운영 당시 기록, 그리고 당시 사건 수사팀과의 연결 고리를 파악하는 작업이 병행됐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증거가 나왔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회계 기록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복지관 명단과 실제 수급자 사이의 차액이 어느 계좌로 흘러갔는지, 그 계좌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가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강태원은 현재의 직위를 이용해 자신과 관련된 감사를 3차례 막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그는 15년 동안 자신을 지키는 일에 매우 공을 들여왔습니다. 그러나 막을 수 없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강태원은 그달 말 구속됐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당시 복지관 운영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계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15년 전 복지관 수급 예산이 우회 계좌를 통해 강태원과 연결된 인물에게 흘러갔다는 것이 수치로 드러났습니다.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당시 수사팀장과의 금전거래 사실도 함께 밝혀졌습니다. 수사팀장은 이미 사망했지만 그가 남긴 개인 금고 속에는 당시 받은 돈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금고를 열어보지 않은 채 15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숨겨진 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의심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재조사도 이뤄졌습니다. 미나의 아버지는 실종 초기 경찰로부터 비공식적인 압박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집에서 무언가 갈등 때문에 스스로 나갔을 가능성을 수사관이 반복해서 흘렸습니다. 가정 내 문제를 집요하게 캐물었습니다. 이웃들 사이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아버지는 공장 일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겪어야 했던 시간은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남지 않은 고통은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재조사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의심은 처음부터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진짜 수사를 가리기 위해 만들어진 연막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공식 기록에 남는 데까지 15년이 걸렸습니다. 윤지훈은 미나의 어머니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전주에 살고 있었습니다. 미나가 살던 그 동네 그 집이었습니다. 이사를 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혹시 아이가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라고 했습니다. 머리는 많이 휘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미나의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시절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조그만 꽃 한 송이가 꽂혀 있었습니다. 시들지 않은 것으로 보아 최근에 바꾼 것이었습니다. 윤지훈은 수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누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를. 어머니는 내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다 울고 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다 알고 싶었습니다. 오래전부터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들어도 기쁘지 않습니다. 아이가 없으니까요. 어머니는 그 말을 하고 나서 조용히 탁자 위의 사진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윤지훈은 그 시선을 따라 함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웃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앞니가 하나 빠진 채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무언가를 찾아내고
어른들이 외면하는 진실을 혼자 기록해두던 그 아이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윤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혔다는 것이 이 앞에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를 향해 가던 어느 날 오후, 윤지훈의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이 없었습니다. 소인은 찍혀 있었지만 지역이 불분명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윤지우는 그 종이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 두 문장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습니다. 기다렸다는 것은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찾아주었다는 것은 자신이 찾아지기를 원했다는 뜻이었습니다. 필적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왔습니다. 성인 여성의 필체였습니다. 연령대는 30대 초중반으로 추정됐습니다. 1990년생이라면 지금쯤 30 중반이 됩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이상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 편지가 미나에게서 온 것인지 아닌지 윤지우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은 이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누군가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형사는 알 수 없는 것을 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없다고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수사의 윤리였습니다. 하지만 편지지 왼쪽 아래 모서리에 아주 작게 연필로 그려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책 모양이었습니다. 도서관 책 도장과 비슷한 모양이었습니다. 아이가 도서관에서 자주 하던 낙서였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니면 그냥 우연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우연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에서 우연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윤지우는 그 종이를 파일 안에 넣었습니다. 수사 종결 보고서가 제출됐습니다. 강태원 구속, 관련자 추가 조사 진행 중, 한미나 실종 사건 재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 완료. 그렇게 몇 줄의 문장으로 15년이 정리됐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제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윤지우는 출근하자마자 팀원이 내미는 무언가를 받아들었습니다. 미나의 어머니 앞으로 배달된 편지가 경찰로 전달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새벽에 왔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아침 일찍 들고 왔다고 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요. 단 6글자였습니다. 글씨체는 며칠 전 책상 위에 도착했던 편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윤지우는 두 편지를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21번 고르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덮었습니다. 수사 종결 보고서를 작성하는 날 밤, 윤지우는 혼자 그 골목을 찾았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외곽. 도서관에서 집까지의 길. 2003년 11월 13살 소녀가 마지막으로 걸었던 그 골목이었습니다. 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골목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골목 끝에 멈춰 섰습니다. 2003년 11월 14일 저녁, 한미나가 마지막으로 걸었을 길의 끝이었습니다. 가로등이 켜지는 시각이었습니다. 그때도 이 시각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해결됐다고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돈을 빼돌린 자는 구속됐습니다. 수사를 막은 자의 행위는 드러났습니다. 거짓말했던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그 무게를 짊어지게 됐습니다. 억울한 의심을 받았던 가족들의 이름은 공식 기록에서 벗어났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15년 전 이 사건을 묻어버린 사람들이 원하지 않았을 결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찾지 못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살아있는지, 그 밤 빗속의 골목에서 어떻게 됐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강태원은 미나의 행방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최은주도 몰랐습니다. 이경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밤 골목에서 미나를 직접 뒤쫓은 사람의 이름은 확인됐지만 그 사람 역시 아이가 골목 안으로 사라진 후에는 더 이상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이후가 없었습니다. 수사는 그 이후를 끝내 밝히지 못했습니다. 피 속의 골목. 달리는 아이. 그 이후의 이야기는 아직도 기록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사건의 끝이었습니다. 윤지우는 가로등 불빛 아래 서서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15살이 됐을 미나, 20살이 됐을 미나, 30살이 됐을 미나를 차례로 생각해봤습니다. 중학교를 다녔을까요? 친구가 생겼을까요? 누군가를 사랑했을까요?
어디선가 살고 있다면 지금쯤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편지가 정말로 미나에게서 온 것이라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형사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형사는 증거로 말합니다. 그리고 증거가 없는 곳에서는 때로 그 자리에 멈춰서서 기다리는 것이 전부인 때도 있습니다. 윤지우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15년 전부터 이 골목에 남아 있어야 했을 기록들을 생각했습니다. 적혔어야 할 진술들, 보존됐어야 할 증거들, 그리고 들었어야 할 목소리들. 그것들이 없는 자리에 지금 자신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메모를 적었습니다.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기록되지 않을 뿐이다. 골목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 하나가 가로등 불빛을 가로질러 날아갔습니다. 그는 수첩을 덮고 그 자리에 잠시 더 서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아주 멀리서. 이 이야기는 해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드러남으로 끝났습니다. 감추어졌던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감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됐습니다. 억울했던 사람들의 시간이 공식적으로 인정됐습니다. 최은주는 자진 협조로 감형이 고려됐습니다. 이경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15년이라는 시간이 이미 그 자체로 형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아무도 읽지 않았던 진실이 이제는 누군가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미나가 남긴 연필 자국 하나가 그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른들이 덮어도 지워도 사라지지 않는 무언가를 13살 아이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 기억하는 한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